그럼 시작합니다. 18번에 1번, 2번, 5번. 18번에 1번을 보면 옳은 걸 고르라.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근데 지금 A를 보면 다섯 번째 줄에 그 누구겠는가? 이런 표현 또 그 밑으로 네 줄 내려가서 제갈공명이 아니겠는가? 또 그 다음 줄에 영웅의 한이 어떻겠는가? 이거는 서술자의 개입이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전부 이들에게 있는 사연이 어떤 사람들임을 밝히고 소개해주고 있을 뿐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만 보고 맞나보다.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2번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 A에 나온 인물은 아무도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소개하고 있는데 뭘 갈등을 하고 있겠어요. 갈등이 인물 간 갈등이 아예 없는데. 그다음 5번 선지를 보면 인물들의 처지를 비교하여 특정 인물이 처한 비극적 국면. 아닌데 모든 인물이 다 비극적이고 그 중에 누구를 더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소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옳은 걸 고르라. 4번을 보시면 한 나라의 선물을 부순 범증은 제후가 된 옹치와 황제를 칭한 조비 등과 함께 범증이 들으면 속이 뒤집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아 범증이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자 A를 보시고 대문자 A의 그 A 글자 바로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옹치가 제후가 되고 조비가 황제를 칭하였으니 의로운 선비의 울분과 영웅의 한이 어떻겠는가. 그럼 그 두 가지가 옳은 일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증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게 무슨 충신이야. 옳지 않은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범증이 한 맺힌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함께 하기는 찾아보지 않은 거지. 옹치와 제후를 칭했다는 맥락을 안 찾아본 거예요. 그럼 이 선지가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결을 못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1번에 3, 4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 잘못된 걸 고르라. 3번을 보시면 분서갱유 때 형곡에 파묻힌 선비 400여 명이 쌓은 성에 수심과 한이 모였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서갱유라고 하는 건 동사는 있을 거 아니야. 방현주 분서갱유가 뭐야? 너 손 안 들었어 방금? 손 든 거 아니에요? 동사. 유경원이요. 추소준이 동사구나. 유경원 분서갱유가 뭐예요? 모아서 학자들 모아서 땅에 묻고 책 불태우고.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분서가 책을 불태운 곳이고 갱유가 학자들을 싸그리 다 묻어버린 겁니다. 누가 그랬나요? 진시황제와 그 밑에 있는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그런 일을 했죠. 그럼 그때 파묻힌 선비 400여 명이라고 하는 건 다 유령이죠. 귀신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여기 온 게 아니라 그들의 혼령이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맞는 말인데, 그런데 천군이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황은 마음의 근심이 늘어날 조짐이래. 아니 그들이 모인 거는 근심이 일어난 게 맞아. 근데 그거로 함정만 팠고 실제로는 왜 근심이 일어날 거라고 했냐면 천군이 성문 열고 들어가니까 라고 했어요. 그거는 근심이 일어날 조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천군이 성문 열고 들어갔다라는 대목은 A가 끝날 때쯤도 아니죠. 지문에 천군이 들어갔단 말이 어딨지? 네모칸 A 위로 6줄 7줄 올라가면 천군은 단전에서 홍해를 건너 문을 열고 들어가 조고대에 올랐다. 조고대가 수성에 있는 건물이니까 수성에 들어가긴 들어갔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수심에 찬 귀신들이 다 여기 모여드니까 근심이 커지고 늘어난다라고 이해해야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에 3번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4번 관용봉과
비간이 폭정을 일삼던 거란과 조왕에게 가난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니 실존인물의 사례를 통해 불의한 자로 인해 근심이 생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자, 그럼 실존인물의 사례라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봐요. 보기에 이 말이 있어요? 보기에. 역사 속 실존. 맞아요. 5번째 줄에 보면 역사 속 실존인물이라는 말이 있어. 보기에도 있죠? 그 다음에 관용봉과 비간이 거란과 조왕에게 간언하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도 관용봉, 비간, 거란, 조왕 다 실존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존인물의 사례를 통해 불의한 자, 불의한 자란 건 걸왕과 주왕을 말하는 거죠. 그들 때문에 관용봉, 비간 이 두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근심이 생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이라고 하는 선지도 지금 우리가 틀린 걸 찾고 있는 거니까 4번 선지도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그럼 3번 선지가 마음에 걸리네요. 3번 선지 천군이 성문으로 들어간 상황은 마음의 근심이 늘어날 조짐을 보여주는 건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성문 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근심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문 열고 들어간 그 성 안에 누가 가득가득 모여들고 있는가? 근심으로 죽은 억울한 사람들이 성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성 안에 천군이 굳이 들어간 것은 천군의 마음에도 근심이 많아질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성문 열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 안에 근심 있는 사람이 가득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근심이 늘어나기야 하겠죠. 그럼 3번 선지도 문제가 없는 선지가 되겠네요. 21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번. 옳은 걸, 옳지 않은 걸 찾으라. 요거는 2번 선지가 왜 답이 아닌지를 설명하면 아마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건우의 별명이 거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왜 거무라는 말을 들었다고 써 있어요? 아빠 없어가지고. 아빠가 없어서. 모래 야 이씨 아빠가 없어서라니 이 나쁜 놈. 야씨 이거 이놈 새끼 너 임마 너놈의 자식아. 그럼 돼안돼 임마.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고부터는 동무들끼리 어울려 놀 때 그를 곧잘 거무, 거미라고 놀려대던 이상한 별명의 유래. 유래가 무슨 말이죠? 몸으로부터 생겨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롯되다. 그럼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그의 고향 친구의 말에 의하면 거미란 짐승은 물에 날쌘 놈이라 해서 지 할아버지가 지어준 아명이었다는 것이다. 아, 거미는 누가 붙여준 이름인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갈바스의 영감이 붙여준 아이일 때 이름을 아명이라고 해요. 그럼 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물에서 빨리 움직이니까? 아니겠죠. 밑에 보면 강가에 사는 사람들의 자식 아끼는 심정을 짐작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강가에 살고 물가에 사니까 물에 혹시 빠지든 아니면 물놀이를 하든 빨리빨리 움직여서 아무 탈 없이 성장해야 돼 라는 의미로 거무란 이름을 붙여준 거지 실제로 빨리 움직여서 거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건 아닌 거죠. 할아버지의 손주 아끼는 마음의 발로인 거지 실제 움직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가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경우를 지금 많이 물어봤는데 1번 나는 아버지 없이 나룻배로 통학하는 건우를 가엾게 여긴다. 아니 가의 5째 줄에 4째 줄에 보면 나는 건우라는 소년에게 은근히 동정이 가게 되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고부터는 으로 마침표가 찍혀있죠? 그럼 아버지가 없다는 알고부터라는 게 누구의 그 앞에 문장에 걸려있는 거 아니야. 뒤가 아니라 앞문장에 걸려있다고요. 알고부터는 더 동정이 가게 되었다. 친구에게는 딴 얘기고요. 그럼 친구들은 왜 그를 거무라고 놀렸어? 할아버지가 별명 지어줬으니까 놀린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지금 질문인데 3번은 뭐죠? 윤춘삼 씨는 나에게 건우 할아버지가 체포된 경위를 이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중략 밑이 전부 그 얘기잖아. 와 건우 할아버지는 끌고 가면냐고요? 라고 한 다음에 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뭘 더 설명을 해요. 23번에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유력자는 조망의 섬에 둑을 쌓아 그 섬을 통째로 소유하려 한다. 둑 얘기를 좀 해봅시다. 둑. 중략 밑으로 기역을 보세요. 둑이 있죠. 둑 바로 밑에 읽어보자. 엉터리 둑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이인지 뭔지는 아니 거기 써있네. 둑을 쌓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유력자. 그쯤 썼으면 됐지. 뭘도 얼마나 근거가 필요해. 아니 대놓고 적어줬는데 그걸 못 찾으면 어떡해.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고 강이에요. 강물이 흘러가요. 이렇게 물결이. 근데 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도 배웠고 지금도 한국지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수도 있는데 강의 흐름은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물이 많은 장마 때면은 거세게 흘러가지만 물이 마르면 또 흐름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상류에서 데리고 내려온 모래를 하류에 쌓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이런 식으로 모래가 점점 쌓여서 일종의 선 같은 게 생겨. 이쪽이 날카롭고 이쪽은 조금 물이 날카롭긴 하지. 이런 식의 생겨나는 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렇게 부릅니다. 지리 시간 배울 때. 그러면 이 섬 이름이 조마이 섬인 거야. 그럼 여기를 내버려 두면 홍수가 와도 물이 알아서 옆으로 지나가요. 유선형이니까. 근데 여기다 억지로 둑을 쌓은 거야. 그럼 둑 위로 물이 점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냥 지나갈 물이 굳이 쌓여 있으니까 그 위로 차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둑을 물이 넘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섬을 한꺼번에 물이 쓸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둑을 쌓은 거예요. 갈바스 영감은 뭐 하려는 거야, 지금? 이 둑을 빨리 무너뜨려야 우리가 안 죽지. 근데 미리 무너뜨려 더 이상 물이 이 위로 올라오지 않게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유력자가 보낸 조폭들이 와가지고 못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섬사람 입장에서 봐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사느냐, 저놈의 욕심이 충족되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다시 말해 갈바스 영감이 사람을 물에 집어던져서 죽인 거는 분명한 살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갈바스 영감은 잡혀가요. 하지만 갈바스 영감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즉 유력자가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대명천지에 비 좀 왔다고 죽어야 된다라는 처지에 처하면 억울하겠지. 그런 마음의 발로.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법에 처벌을 받으려고 자수도 했고요. 내가 그랬어 라고 했다고 하니까.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3번과 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둑이고요. 니은은 받아쓰기 시험이에요. 3번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인물의 잠재된 욕망을 일깨우는 무슨 욕망? 살인 욕망. 이놈의 조폭들을 내가 집어 던져가지고 물속에 던져버려야지. 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말이니? 말도 안 되잖니. 니은도 마찬가지. 받아쓰기 시험은 누구와 누구에게 호감을 표시한 거예요? 선생님이 연순이에게 호감을 표시했어? 그럼 아무데나 선생님들은 잘했어요도 못 적어주겠네. 적어주면 어머? 이 사람이 어머 선생님도 참 이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러면. 따라서 서로에게라는 말이 불가능하죠. 연순도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고 선생님도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어때요? 기억은 사건을 하국으로 치닫게 하는. 이건 맞습니다. 니은은 사건을 대단원이 뭐예요? 클라이맥스, 맨 끝, 종결부를 말해요. 근데 받아쓰기에서 잘했어요가 종결부는 아니잖아. 다음. 한 번에 인물 잠재된 욕망이 유력자로. 왜냐면 유력자는 잠재되어 있지 않아요. 드러내 놓았죠. 내가 너희 섬을 다 집어삼키겠어. 이미 뚝을 만들 때부터 욕망은 표출된 거죠. 잠재된 게 아니라. 잠재되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안에 있어야죠. 그게 잠재지. 근데 이쪽은 자기도 모르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도 평소처럼 8시 40분이 되면 언매 나가고 화작 풀이하겠 9시 40분이죠. 풀이하겠고 9시 50분 되면 쉬었다가 10시 10분이 되면 다 들어와서 풀이 시작하고 10시 45분이 되면 언매만 남고 화작은 먼저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예전과 똑같이 할 거고요. 미리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는 일찍 끝날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맞을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체적으로 30분씩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겁니다. 수능 대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시간도 당겨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당겨질 거예요. 지금 6시쯤 일어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5시 반에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 나오는 시간도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교실에 7시 반에 들어가면 모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오는 시간이 7시니까. 그러면 설마 지각자가 없겠지. 그때는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이 다른 쌤과 수업을 하겠지만 수업은 아마 빠르면 10분 또는 좀 그 이상 좀 일찍 끝날 겁니다. 자, 뭐 아직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약간 헷갈리지 않게 표시 좀 할까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27번을 봅시다. 잘못된 걸 고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2번 가에서 뭐뭐다 한다. 뭐뭐라고? 이 말은 1인칭 서술자가 직접 들은 게 아닌 거죠. 즉 나도 1인칭 관찰하는 중인데 관찰자는 나마저 직접 본 게 아니라 윤춘삼 씨가 갈바스 영감이 그렇게 둑을 무너뜨리다가 사람을 물에 집어던지고 경찰에게 체포되는 걸 보고 와서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결국 나는 그냥 듣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관찰자니까. 그럼 선지에서 간접 인용되고 있는 윤춘삼 씨 이야기는 조마의 섬에서는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이 대결하고 있다는 나의 이해로 이어지고 있군. 문제될 만한 게 없습니다. 전달받고 있고요. 전달받는 내용이 뭐예요? 법과 유력자가 조마의 섬을 집어 삼키려 그러고 선량한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4번. 4번이 답인데 신 넘버 70 글자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해주시고요. 사람이 착하고 봐야지는 이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말 어디 있냐 보기 전에 마저 읽어봅시다. 빚보증으로 재산 날린 무능한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었다 까진 문제가 없어. 다 맞는 말이야.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이 틀렸습니다. 왜냐면 나영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다만 그게 오히려 착해서 문제지. 착해서 문제지라고 말했다가 연순 씨에게 추궁을 당하는 계기가 되죠.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기제는 뭐예요? 이것도 연계 작품이잖아. 이 작품에 그 우체부 역을 했던 배우가 누군지 내가 이 영화를 건성으로 봐서 로맨틱 영화를 안 봅니다. 간질간해서 못 보겠어요. 근데 배우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주연은 전도연 배우가 했고요. 남자 역할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전도연 배우가 어릴 때 젊은 어머니와 그다음에 딸의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젊은 어머니, 현재의 나이를 먹은 딸을 혼자서 다 1인 2역으로 연기한 영화입니다. 그러면 제시문을 좀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8쪽을 보세요. 8쪽의 소문자 B를 보시면 80점 아래 참 잘했어요. 여기죠. 그래서 참 잘했어요는 첨이라고 자랑하니까 좋아하죠? 라고 합니다. 지금 나영이는 누구한테 누구를 좋아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연순에게. 과거의 엄마한테,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를, 물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좋아하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재밌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연애하던 때로 돌아가서 옆에서 보고 있다. 그럼 겁나 재밌겠지. 너무 재밌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요. 아니, 그냥 선생님이에요. 내가 안 됐으니까 글자도 가르쳐주고 사주고 아는 것도 많고 글씨도 예쁘게 쓰고 착하죠? 아유, 암만요. 겁나 착해요. 그랬더니 나영이가 착하죠. 그래서 더 힘들죠. 왜요? 착하니까 남의 빚분을 서줬다가 집안을 꼴랑 말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착한 걸 모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착한 건 알고 있었으니까. 자, 27번까지 끝냈고 29번으로 갑니다. 이제 현대시입니다. 어차피 설명해야 되니까 그 나시를 좀 보세요. 나시. 가시는 배웠으니까 나시를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뉘엿뉘엿 저무는 시간에 해질녘이죠. 나는 차분하지 못하여 그 집의 넓은 유리창가에 앉으면 시인은 어디 있습니까? 화자는 어디 있나요? 어떤 집에 있네요. 창이 있고요. 시간은 언제예요? 해질녘입니다. 해질녘에 어떤 집에 창이 있어요. 바람 부는 창밖은 다른 세상처럼 아름다웠다. 잔조롭게 흔들리는 삼목련 줄기. 잔조롭단 말은 조그맣게라는 뜻. 그러니까 막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살살 흔들리는 모양을 말합니다. 사이로 휙 가로지른 새도 세련유와 불그레 문들 물드는 찔레꽃 이파리를 무심 바라다 보면, 자, 가로지르는 거는 동적 이미지, 불그레는 색채 이미지, 시각적이죠. 바라다 보면 울컥하고 지금 눈물이 화자의 정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자는 지금 슬퍼요. 울고 있네요. 왜 우나요? 왜 우는지는 안 써 있습니다. 더 읽어볼까요? 후르르. 이거는 음성상징어예요. 새가 날아가는 모양, 소리죠, 소리. 삼목련 줄기 흔들리는 건 삼목련 잎이 흔들리는 소리였군요. 근데 잎이 아니라 외줄기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려요? 왜? 기댈 꽃 그리운 내 정신이었기. 스톱. 여기에 화자의 정서가 정확히 써 있습니다. 물어보자. 기댈 꽃 그리운 정신. 기댈 꽃이 그립다라는 건 어떤 심리, 어떤 정서를 말해요? 그렇죠. 외롭다는 거. 기댈 꽃이 그리워. 외롭고 내가 지금 기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립겠지. 의지할 곳이 없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오래오래 나는 울었다. 자, 우리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고 외로워서 울고 있구나. 그럼 이제 파악이 끝났지. 나머지는 태도만 알면 되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다음 년 갑니다. 어둠이 완전히 창을 지워버렸을 땐 넉장이 무너지듯 내 아픔도 깊어져 하염없는 슬픔으로 어깨 기침. 슬픔도 정서죠. 어깨 기침을 했다. 어깨가 들썩할 만큼 기침을 한 거야. 그냥 잔기침이 아니라 너무 큰 기침을 한 거죠. 누군들 왜 모르랴? 서리법. 어두워진 건 밤이 아니야. 그럼 뭔데? 속수무책의 한 생에 내 삶이 어두워지는 거야. 무방비 상태 우리 희망도 어두워지는 거야. 나는 절망에 빠져 있어요. 삶이 어두워지고 있어. 그때 그 집의 주인이 다가와서 너른 창에 커튼을 내리고, 다음 페이지, 내 좁은 어깨를 따뜻이 감쌌다. 위로군요. 그 집 주인이 나를 위로해 줬어요. 그러면 괄호 안의 말이 무슨 말이겠어? 그 집주인이 나에게 한 위로의 말입니다. 새도 날기 위해 날개를 접는 거란다. 빛과 어둠이 하나이 든 말이야. 두 개로 끊어서 이해해야 돼요. 먼저 날기 위해 날개를 접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네가 슬픔에 빠져 있어도 곧 날 수 있을 거야. 날개를 접는 게 움츠린 것을 의미한다면 날기 위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네가 움츠려 있지만 너도 날게 될 거야. 이런 것이고, 빛과 어둠이 하나이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은 네가 어둠 속에 있지만 곧 빛으로 나아갈 거야. 빛과 어둠은 영원히 갈라진 게 아니야. 너도 빛으로 나가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문득
신경통이 좋다는 골담초 꽃몽울이 건들건들 흔들리는 고향집이 그리웠다. 한 가지, 여긴 고향집이 아니군. 두 번째, 고향이 그립다는 뜻이군. 세 번째, 근데 왜 그리운 거지? 외로워서 그리운 것도 있겠지만 아픔에 좋다는 꽃을 굳이 언급한 것은 고향이 내 아픔을 치유해 줄 거라는 이미지를 여기다 씌워 놓은 거죠. 이렇게 이 시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9번에 3, 4, 5를 보겠습니다. 잘못된 걸 고르라. 3번 디귿. 화자가 고난 중에도 의지를 잃지 않았음. 디귿이 뭐냐면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야. 소라게. 소라게는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유명하죠? 처음 들어요. 동심이 없어요. 아니, 소라게는 동화 속의 책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소라게는 조금만 그냥 소라는 아니잖아. 소라는 아니죠. 소라 껍질을 쓰고 있는 개예요. 그래서 소라 껍질이 다 낡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다른 소라 껍질로 옮겨가요. 집을 옮기는 개, 집을 지고 다니는 개입니다. 그럼 소라 껍질이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어떻게 쓰이겠어? 거처, 집. 근데 그 소라 껍질이 어떤 상태라고 써 있어요? 다 어떻다고? 사가 빠졌다고 써 있죠. 그럼 이건 뭘 말해? 나의 고달픈 삶, 고달픈 거처 이런 걸 말하는데 무슨 의지예요? 나는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럼 4번 리을. 리을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 중에서 뭐였냐면 하염없는 슬픔으로 어깨기침을 했다. 아니 슬픔에다가 어깨기침까지 했으면 애상적 정서가 고조되는 거 맞지. 애상적이란 말은 슬프다란 뜻이잖아. 설마 이걸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애가 슬프다고 상은 상처할 때 상자예요. 다쳤다고. 다쳐서 다친 것처럼 아프고 슬픈 걸 애상감이라 그래요. 또 서글프다라고 흔히 얘기하지. 그 다음에 미음. 화자가 비애에서 벗어나고 있음. 미음은 뭐예요? 고향집이 그리웠다. 그럼 그 앞에 계속 어떤 상태였어? 슬퍼서 오래오래 울었어 하다가 집주인이 어깨를 감싸고 위로해 주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고향집이 그리웠다고 하는 건 조금씩이나마 벗어나고 있는 중. 그 전에 오래도록 울었다 보다는 덜 슬프잖아. 그래서 5번 선지고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번까지 하고 화작풀이 하겠습니다. 30번 A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B는 골담초 꽃멍울이고 A는 뭐야? 거미군요. 근데 거미가 그냥 거미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 있냐? 거미는 바다에서 살아요? 아니겠죠. 그럼 밀물에 밀려온 거미면은 얘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거 아니야. 힘들고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A와 B, A는 거미, B는 골담초 꽃멍울. 옳은 걸 고르라 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2번을 물어봤으니까 A는 수동적으로 살아온 화자의 처지를 밀려왔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럴듯합니다. 바닷물에 밀려서 왔으니까. B는 골담초 꽃멍울인데 그게 방황하는 내면 그건 고향을 상징하지. 그게 왜 방황을 상징해요? 고향집에 있대잖아. 어딜 본 거예요? 3번 A는 고통에 굴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 아니 바닷물에 밀려온 거미가 왜 고통에 굴하지 않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건 위태로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죠. B도 마찬가지야. 골담초 꽃멍울이 화자의 슬픔이 치유된 아직 되진 않았지. 됐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그립다라고만 했으니까. 치유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그거 좀 꺼주세요 이제.